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한 이 시사 요점을 제가 짧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6가지 주제를 살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그리고 저는 이 총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의 결론과 예상, 그리고 이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한번 하고, 이 미중 무역전쟁의 수혜주가 뭔지, 그리고 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베트남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미중 무역전쟁이 그냥 단순하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중국이 많은 부분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건 단순하게 GDP가 아닙니다. 이 국가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장했다가 아니라 이 기술적인 부분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기술을 발전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미국이 이 패권을 뺏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중 무역전쟁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의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결국 면접을 보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네 파트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전쟁의 결론과 예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총 7가지로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삼성이 물건을 베트남에서 판 거와 한국에서 판 거는 이 수출의 기준이라는 건 결국 GDP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저는 황고화저 수출이 나올 거라는 건 거시경제를 5년으로 봤을 때 이제 사드 사태와 이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서 한국은 생산기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 분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이 관세 조건이랑 이런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부자 수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한 수출의 상고 5년 정도를 봤을 때 거시적으로. 그리고 이게 안정되는 시기엔 하저의 수출 기조를 띨 거다. 그리고 저는 타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데요. 아무리 민주당이 찬성을 한다 해도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소비자들도 비싸게 물건을 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많이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미국은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를 하는 목적이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국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5.4 운동 100주년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행사가 많더라고요. 결국은 이 강한 차이나를 보여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러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 등을 붙인 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이 해외 투자가 증가를 할 거다. 그리고 국내의 경제 구조가 변화를 할 거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생산시설의 이전이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효율성이 없으면 한국에 남아야 되는데, 단순 조립만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R&D와 사무직 그리고 기술, 사무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1억 가까운 평균 연봉이 나오고 이런다라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입장에선 이거 원가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전 역시도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결국은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 특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좀 예측을 하고 미래를 설계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집약적 산업,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생산을 하는데 기술이 꼭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 때문이고요. 포스트 차이나는 베트남뿐이다. 이 베트남이 좀 이 교역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분들이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은 중국의 제2의 중국 이러는데 우선 인구가 다르고 시장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중국이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포스트 차이나가 베트남뿐 아닌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산업과 특성에 따라서 분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FCM 채널이 다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 지역별로의 특성과 시장, 내부 시장까지 파악을 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와 유가가 오를 것 같은 이유는 단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이 중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구조 개편에 따른 호황이 물가를 상승하게 만들 거고, 이거는 증시와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글로벌화가 가속화가 될 거고, 이 규모의 경제가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생산을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다변화를 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리스크가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80%인데 이 수입 국가에서 관세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이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도 몇 번 타깃이 될 뻔했었습니다. 단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외교를 잘하면서 뭐 철강부터 해가지고 자동차까지 관세를 잘 막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잠재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도 이제 분산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이거 중국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예전에 남미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를 동남아로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기조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죠. 이건 저의 희망사항인데, 이렇게 심화가 된다면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유통 메이저와 대기업을 좀 지원을, 이건 뭐 제가 지금까지 뭐 낙수 효과를 못 봤다, 분배의 효과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중소기업도 매출이 나와야 사람도 뽑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중소기업의 자본력으로 해외 시장을 뚫는다라는 건, 그리고 투자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되고 기업의 명운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못 맞출 수도 있고 그게 쉽지도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제가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레퍼런스가 있어야 하잖아요. 뭘 믿고 계약을 해줍니까? 뭘 믿고 뭐 도전정신 막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계약이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팩트와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 그럼 베트남에 롯데마트가 있고 빅시라는 이 태국계 큰 유통사가 있습니다. 이온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이쪽이 아마 잘 안 뚫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롯데마트 같은 데를 가보면 이렇게 그 한국 중소기업 코너 같은 게 있거든요. 결국 이거의 목적은 이걸로 큰 돈을 벌자가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레퍼런스를 쌓고 이런 데를 뚫으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 개인 의견이니까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형님들이 좀 가지를 쳐주시고, 이분들이 이 사회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생각을 좀 도덕적으로 잘 해주신다면 저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크게 이렇게 7가지고요. 팩트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해외 직접 투자 FDI에 관한 부분은 지금 여기 그래프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15년 이후로 중소기업도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대기업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은 R&D와 사무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사드와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학습 효과가 있었고, 이거는 리스크 분산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고객이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 내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화로 가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이 경험을 또 했죠. 이런 관세를 한 번씩 맞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정말 잘 막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해외 진출의 다변화를 시킬 거고,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의 영향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R&D나 사무 쪽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이 뭐 있긴 있었겠죠. 그렇지만 강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 예로 한국주행 같은 경우에도 군산공장을 폐쇄를 했지만 사실 R&D 법인은 끝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직접 투자가 88% 급감을 했지만,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2차전지 첨단 소재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화장품 뷰티, 클라우드, 이런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과 이러한 산업에는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비중이 벌써 50%를 차지하고 이런 차세대, 이런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관한 투자액이 많다라는 거, 결국 우리나라가 R&D에 대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포스트 차이나니까 뭐 이렇게 몰려간다라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각 국가마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많다라든가, 베트남도 많긴 하지만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물류가 발달을 했다라든가, 그리고 뭐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변화를 한다라는 거죠. 삼성도 뭐 베트남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인도에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사처럼 지금 베트남이 부각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러한 지금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베트남 기업은 해외로 안 나가고 여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생산 기지 역할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베트남 역시도 중국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관세에 대한 부분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분명 생각할 겁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기업, 원래 비나밀크가 시총 1위였었거든요. 비나밀크가 라오스에 리조트를 투자를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얀마, 캄보디아 많이 투자합니다. 제가 그냥 사례로 하나 뽑은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 빈그룹이 대구에 100억을 투자를 했다. 여기도 잘 보십시오. 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소 센터랑 로봇 기업이랑 협의를 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진짜 강점이 이 R&D. 연구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의 혁신이 크고, 기술자분들, 네, 장인정신, 그리고 사무직은 이러한 변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수가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마음 아프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무직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진짜 어떻게든 다 끝내려 하시고, 저도 국내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임프레시브 했거든요. 이러한 강점들을 사실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해외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구조 개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물류의 흐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플라이 체인 FCM이 다양화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 물류 쪽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오를 만한 어떻게 보면 팩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는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런 국적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한진 사태를 통해서 시장의 신뢰와 경쟁력이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원래 한진해운은 정말 세계적인 선사였고, 선사도 이게 규모의 경제화가 이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국적 선사가 어떻게 나아가 주냐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물류 시스템, FCM 시스템이 아무리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적기. 지금 아시겠지만 아시아나랑 한진칼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전을 통해서 저는 유가가 수요 감소할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산을 통해서 흐름을 다시 이어갈 거고 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가가 오르고 이런 FCM이 다변화가 되면서 또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이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가 하나의 이유로, 여러 이유 중 하나의 이유로 저는 유가가 오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흥국 건설 시장이, 저는 뭐 아파트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FOC랑 발전 부분, 이 베트남도 지금은 엄청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막 정전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헤르츠도 낮은 게 있고요. 그리고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로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포장이 잘 돼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포장이 잘 돼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신흥국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후에 맞춰서 이런 FOC를 깔아야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쪽에 되게 FOC 쪽에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도 글로벌화 됐지만 이 생산기지 글로벌화를 가속을 한다라는 제가 팩트를 가져왔는데요. 중국이 무역전쟁 속에 아시아 신흥국 3배 투자 확대. 그리고 이건 베트남 기사인데요. 베트남의 2018년 기준 중국의 FDI 자본이 베트남에 들어온 게 450%가 늘었답니다. 450%. 원래는 베트남의 FDI, 이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한 부분이 한국이 거의 1등을 하고 가끔 가다가 일본이 하거든요. 작년에 아마 일본이 1등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5개월 누적, 올해 5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독보적으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이 시사 요점을 제가 짧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6가지 주제를 살폈는데요. 우리나라의 위치, 이게 최대 피해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거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후 이 대미 대중 수출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저는 최대 피해니까 좋은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삼성은 이 후의 일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히토류가 뭐길래 시진핑은 히토류 카드를 꺼냈다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롯데 신동민 회장님이 백악관 면담을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징성, 그리고 시진핑의 이 방한 취소를 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더 장기화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나라가 왜 최대 피해냐면, 우리나라 생산 기지가 우선 중국에 많았어요. 여기 일본이 있고, 얘를 뭐 여기 베트남을 넣고 미국이 있으면, 사실 베트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3대 교육국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전을 중국과 한국에서 많이 하면서 이제 베트남에 어떻게 보면 자전거래에 의한 교역량 증가, 수출 증가도 솔직히 무시를 못하거든요. 제가 전에 차트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중간재를 판매를 합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첨단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부품을 수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으로 직접 수출도 있지만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한 5% 정도가 되고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중간재를 통해 완제품이 미국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상승을 했겠지만 우리나라의 대체제 부분이 일시 상승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당연히 이 완제품이 돼야 우리도 중간제품을, 완제품이 나가야 중개제품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중간재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좀 크거든요. 반도체와 화학 이런 부분이 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저는 이게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구조 혁신을 나아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혁신적인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맞네요. 한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의 2위, 이 미중 무역 전쟁에 타결을 받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대체제 효과로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분기 기준 이게 베트남,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이 베트남 제품을 수입하는데 올랐다 이런 말입니다. 베트남 무려 몇 프로가 올렸냐면, 미국이 수입을 하는 나라 12위가 베트남인데 40%가 올랐습니다. 40%. 1분기, 올해 1분기. 한국은 여기 18%가 올랐다고 나와 있네요. 18%가 올랐는데, 그거는 그 다음 자를 보시면 압니다. 말씀드렸지만 1분기까지잖아요. 1분기까지는 이 미국에 관한 수출이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이제 대미 수출 역시도 꺾이게 된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다 보니까 바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제가 생각할 땐 상황이고요. 이게 장기화가 될수록. 그리고 이 삼성은 후의 일가, 막 이제 화이가 무너지니까 후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게,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 글로벌 교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이가 삼성에서 사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화이가 판매를 해서, 예를 좀 쉬운 예로 반도체죠. 그렇지만 화이가 날라갔다고 해가지고 삼성이 당장 삼성 스마트폰이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화이가 구매를 하던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대체 구매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분에서 뭐 5G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마켓쉐어를 올리고 기술 혁신과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 삼을 수 있고, 일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화이가 아시겠지만 세계 2위에 1위가 삼성이고 2위, 3위를 이제 애플이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일부분에서 수혜가 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캐파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악재 부분이 있고요. 이 히토류가 뭐길래 왜 히토류를 가지고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카드를 꺼냈다 해가지고 막 엄청 얘기가 많은지,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 히토류는 첨단 장비에 들어가는 원료 중 하나입니다. 그거를 중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매장도 지금 중국이 한 37% 정도 되지만 이 채굴을 대부분 중국이 합니다. 아,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여기 보니까 브라질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뭐 다양한 데 여기서 다 해가지고 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게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거가 환경 문제가 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채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 매장량이랑 같지 않은 이유거든요. 사실은 제가 히토류를 예전 방송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전에도 경협주 참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경협주가 한 번도 이슈 안 될 것 같을 때 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 북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쌀은 있지만 당장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저는 북한 이 태용호 공사님이라든가 이런 나오시는 방송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경협주에 대해서도 계속 체킹을 해야 되고, 제가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반대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제가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서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이지만 세계 최고의 이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가속화가 되게 된다면, 지금 히토류 가격이, 저는 이런 말을 했음에도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다고. 중국이 이걸 꺼낸 거는 옛날에 이 일본이랑 이 영토 분쟁에 있으면서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최후의 카드로 저는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다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카드가 먹힐까, 그리고 재고량이라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비축이 돼 있을 거고, 중국 역시도 시간이 가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가장 집중을 한 건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이 히토류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히토류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한 게 그것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포기를 솔직하게 말해서 할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3차 이제 북미 회담이랑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거를 학습하게 되면 이거를 대체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체에 대한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지금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지만,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의지에도 좀 중요하게 달려 있는 거고요.